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로페서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제 낭만주의 애무하기가 푸르동하고 마르크스 이 좌파 내에서 좌파 안에서의 이제 서로가 이제 물고 빨고 칭찬하다가 왜 갈라섰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끝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충 설명을 하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푸르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나키즘이죠. 아나키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무정부주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무정부주의, 푸르동의 아나키즘과 대립했던 것은 결국 이 막시즘이죠. 막시즘은 뭐죠? 이 막시즘은 공산주의죠. 그죠? 자, 이 마르크스주의하고 아나키즘이 왜 이 유럽의 좌파에서 유럽 좌파 사이에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 푸르동을 이제 예찬했던 사람 중에 이제 나중에 러시아 혁명기에 바쿠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바쿠닌이라는 이 러시아 사람이 마르크스처럼 같은 좌파인데 이제 스펙트럼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전이 발생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은 먼저 이 막시즘이 살아남고 아나키즘은 다 이제 멸망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바쿠닌은 푸르동을 이제 우리들의 이제 마스터 주인이라고 부를 정도로 푸르동을 이제 바쿠닌이 엄청나게 되게 따르고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유럽 아나키즘에 있어서 이 사회주의자, 프랑스 사회주의자가 이제 정신적인 지주였던 거지. 그래서 막스와 동시대인이었던 바쿠닌에게까지 영향을 미쳤는데, 자, 아나키즘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아나키즘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 조직을 거부합니다. 자, 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어떤 형태든지 조직은 거부해. 왜? 조직은 힘이 집결되는 곳이에요. 그죠? 힘이 집결되는 곳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독점, 그죠? 그리고 독재가 자리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회주의가 혁명으로서 뭐 이상사회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집권해가지고 독점과 독재로 인해서 결국 이것은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게 누구냐면은 푸르동과 바쿠닌 같은 무정부주의자, 아나키즘, 무정부주의자들의 사고방식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하나의 조직이 절대로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결국에는 독재 가능성을 낳기 때문인데, 자, 이것이 새로운 세상, 뉴 월드, 새로운 유토피아 세상을 이제 개설하려는 이러한 욕망이라고 하더라도, 좀 잘리네. 자, 다시 쓰겠습니다. 지우고. 이러한 조직 자체가 결국 필요 불가결한, 그러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라는 세상을 완성하고 이거를 창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조직이다. 어쩔 수 없다. 수단으로서 존재해야 된다라고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도 거부한 거야. 아무리 대의 명분이 있어도 자, 이러한 것들은 허용될 수 없다. 조직은. 아나키즘에서는 결국에는 그래서 뭐냐면은 인디비주얼, 개인하고 뭐가 구분되는 거예요? 예, 집단하고 구분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개인 중심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집단이 이제 조직을 위해서, 집단이나 조직을 위한 개인의 희생조차도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권력형 이러한 조직을 다 부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권력 조직에 대한 다 부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막스주의는 어떨까? 막스주의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일으키려면은 조직이 없으면은 결코 성취될 수 없다라는 게 바로 막시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조직을 아주 그냥 능동적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반드시 무리와 집단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던 게 막시즘인 겁니다. 그러니까는 좌파 내에서 대립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 막스주의자들은 그래서 의회에 있어서 뭘 인정했을까? 공산당이라는, 이게 뭐예요? 정당이잖아요. 파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푸르동이나 이 푸르동의 생각을 이어받았던 바쿠닌 같은 사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런 정당 같은 것들을. 자,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고 정당이 있어야지만 돌아가죠. 정치가. 그런데 유럽에도 정당 개념이 존재했기 때문에 마르크스 같은 경우에는 어땠다?
의회 내에서 공산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라가면서 동시에 혁명의 가능성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키워나가는 것이. 그러나 바쿠닌 같은 이런 뭐랄까 무정부주의자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도 결국 부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의 조직이고 권력을 부여잡게 되면 어떻게 돼? 결국 썩는다요. 썩는다. 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결국 그렇게 썩어버린 존재들이 나타났잖아. 레닌이라던가 그죠? 이러한 사람들 나타났잖아. 스탈린이라던가. 자, 결국에는 뭐 어느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라고 얘기하기보다도 그래서 둘이 이제 내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치고받고 싸워서 완전 유혈 사태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나키즘이 멸종된다. 거의 사실상. 예,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왜 이 프루종하고 마르크스가 결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뭘 말씀드리려고 했냐? 바로 이제 낭만주의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사회주의로 흘러갔었던 것.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내용과 이제 이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는 그 유명한 엥겔스 그죠? 우리 상인의 아들이자 부유층이었지만 평생 마르크스를 지지하고 지원했던 아주 마르크스의 영혼의 듀오였죠. 마르크스는 엥겔스가 없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야 그 당시에 그죠? 그래서 둘이 뭐 공산당 선언을 발표했다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자, 공산당 선언은 어떻게 시작해요? 마치 반항하는 햄릿과 같은 인물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원래 이 유령은 뭐예요? 자기 아버지인데 햄릿에서 그 유령을 비유로 뭐로 표현해? 이게 바로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 떠돌고 있다. 19세기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마르크스는 이 부르주아 자본주의에 대해서 아주 그냥 냉정한 비판을 가하고 그리고 이제 낭만주의적인 이 유토피아라는 것은 결국 어떻게 해야죠? 투쟁으로 이제 쟁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는 결국에는 마르크스 입장에서는 무덤 파는 인부들을 많이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그리고 1848년에 사실상 이러한 어떤 혁명은 이게 이제 부르주아 혁명에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뭐 여기서 뭐 나폴레옹 3세가 집권을 하고 결국 이게 이제 코민이 일어나고 프랑스 파리 코민에서 결국 다시 이게 공화제로 돌아가게 되는데 프랑스 역사가 그 과정 자체가 너무 혼란스럽고 실패할 운명이었다라는 거죠. 자, 보들레르도 역시 이제 이 당시에 보들레르 이제 악의 꽃의 시에서 이제 퇴폐와 상징주의의 시작을 알렸던 그 당시 타이밍이 바로 이 타이밍이었지 그지? 예, 그리고 바그너도 이렇게 독일 민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신의 어떤 음악이라던가 이 거대한 종합예술을 펼친 것도 다 이 당시였다.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사회적으로 유럽이 혼란기에 있었는가 이제 알아볼 수 있었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오늘 영상의 핵심은 사실상 미국의 낭만주의를 이제 들어가는 거였는데 앞에 내용에 이제 부가 설명이 좀 필요해가지고 말씀드렸고, 자, 미국의 이제 독립운동 그죠? 독립운동이 이제 잘 이제 마무리 돼서 독립이 되고 나서 이제 미국에는 뭐 극단적인 자코뱅주의라던가 급진주의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럽에 이제 뭐 사회주의를 이제 수입하려고 하는 사회주의 수입하려는 수입가들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다행이게도. 대신에 미국의 낭만주의는 17세기에 뭐예요? 청교도주의를 사실상 이거를 물려받았어요. 이어받아가지고 이 청교도주의적인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17세기에 이러한 것들을 이어받아가지고. 근데 자코뱅이나 뭐 사회주의 이러한 어떤 급진적인 냄새는 나진 않았다. 그래서 미국의 낭만주의는 좀 유럽과는 다르게 진행이 되죠. 자, 이 청교도주의는 사실상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칼뱅주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칼뱅주의가 뭐였어요? 자, 칼뱅주의는 자본을 축적하고 이렇게 성취하고 성공하는 게 결국 뭐다? 신의 뜻이다. 네가 구원받을 놈이라는 증거는 네가 자본을 축적하고 네 삶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인간이 되는 것이 바로 너가 신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뜻이다라는 이러한 예정서를 기본으로 하는 게 바로 이러한 칼뱅주의였죠. 칼뱅주의의 이러한 엄격성이 바로 청교도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청교도주의에 배어 있다라는 거야, 이러한 스타일이. 그래서 이러한 전통을 물려받았는데 결국 신과
개인이 관계를 맺는 것, 신교도적인 냄새가 나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참된 종교 체험이다. 종교 체험이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이 새로운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도와주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상 침략자지. 콜럼버스가 원주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때려 죽여도 모자랄 놈일 거예요, 사실. 아니, 잘 지내고 있는데 와가지고 다 뒤집어 엎은 다음에, 선교사들 들어와가지고, 종교를 이식해 왔잖아. 그래가지고 잘 살던 이 원주민, 미국의 이 원주민들 다 사실상 죽어버렸죠. 죽어버림. 이렇게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뭐, 신대륙을 발견했다, 뭐, 대단하다 하지만, 이게 어떤 관점에서 또 보냐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왜 가만히 잘 지내는 사람들을 건드려가지고, 문명이랍시고 심어놨는데, 어때요? 이거의 폐해가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지. 자,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낭만파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러한 미국의 이러한 낭만파의 특징은 이런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일종의 하느님이 주신 일종의 계시라던가 선물처럼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개인주의적인 철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다시 말씀드리면 유럽의 자코뱅이라던가 아니면 뭐 급진파 같은 그런 막 사회주의 막 그런 혁명 그런 것들은 일체 여기서 잘 나타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개척지적인 이러한 개인주의적인 철학을 많이 발전시키고 신하고 뭐예요? 나와의 관계를 많이 신경 썼다라는 게 핵심이고, 그리고 아메리카에 정착한 식민자들은 뭐예요? 이 거대하고 아름답고 광활한 이 풍경에 대해서 예찬을 보내고 경외를 보내게 되었다. 이 숭고함에 대해서 일종의 신성함까지 느끼게 되었다. 와, 신이 신대륙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도다. 뭐 이런 거지. 그리고 이제 뭐 개척지 문화 같은 것들을 꽃피워라 라는 식으로 나타났는데,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모이칸족의 최후 뭐 이러한 뭐 역사 소설 같은 게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개인의 어떤 그러한 힘으로 일어서는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고, 그리고 미국인들의 어떤 강건하고 실제적인 이러한 어떤 미학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게 바로 미국 낭만파의 특징이다. 자, 그래서 미국은 실용적인 방향으로밖에 갈 수가 없었다. 실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낭만파가 실용적이라는 게 뭔가 어울리지 않아. 뭔가 어색해. 오류가 있는 말 같아.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자존심은 또 자기들만의 언어, 자기들만의 문화를 원한 거지, 자기들만의. 그러면서 이제 뭐 노아 웹스터라는 사람이 이제 웹스터 사전 들어보셨죠? 이 노아 웹스터가 바로 그 사전 출판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출판하면서 자신들만의 이러한 어떤 용법을 활용하는 이러한 언어를 발전시키고, 또 이런 것들이 다 한마디로 어떤 민족적인 그러한 파편의 일부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뭐 크게 오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럽의 민족주의와는 다르게 어때요? 그렇게 막 배타적이고 막 그런 냄새가 나는 건 아니지. 얼마나 유용하고 실용적으로 심을 수 있는가, 씨앗을. 그런 거에 신경을 많이 썼던 거고. 그리고 1840년에 19세기에 이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는 이 문학이라는 게 아직 없다. 아직 문학이라 할 만한 게 참 신기하다. 근데 미국이 이제 문학적인 대표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사실상 뭔가 미국에 대해서 낙관적인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게 참 재밌습니다. 토크빌이 당시에 미국의 문학이라고 할 만한 게 없네, 얘네 아직 멀었네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우리는 미국의 문학을 대표한다 라고 나타났던 사람, 뭐 예를 들어서 호송 같은 사람도 사실상 미국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낙천적이진 않았다라는 거죠. 주홍글씨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죄의식, 청교도적인, 그죠? 원죄, 이런 것들, 사실상 이런 것들이 청교도적인 요소에서 완전히 독립되지 않고 여기에 의존하고 있는 이러한 문화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러한 작품들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었지. 뭐 오늘날에는 뭐 완전히 미국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있나?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에는 거의 뭐 영국적인 것의 산물로서 많이 남아 있었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호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 앤드류 잭슨 탄핵당했나?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 뭐 열광적으로 뭐 지지한 건 아니었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뭐 유토피아적인
공동체 같은 것도 이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야, 그런 거 말도 안 된다. 너네 무슨 뭐 유럽의 사회주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그리고 호손의 친구 중에 멜빌, 모비딕이라고 여러분들, 소설 이름 들어보셨죠? 모비딕? 자, 그 작가였던 멜빌인데, 이 멜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사시적인 작품을 썼지만 결국 호손이라던가 이제 보들레르가 아주 예찬을 하다 못해 거의 뭐 물고 빨고 했던 에드가 앨런 포를 엄청나게 좋아했지 보들레르가. 에드가 앨런 포하고 나다니엘 호손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작품들이 일종의 고직풍이었는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멜빌의 작품들도 어때요? 어떤 미국이라는 이러한 영혼에 대한 애매함이라던가 모호함, 도대체 미국적인 게 뭘까 이런 것들 개척자 같긴 한데 근데 뭔가 조금 청교도적이기도 하고 청교도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뭔가 독자적인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다 약간 이런 느낌들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당시에 이제 문학 작품들이 그래서 이제 뭐랄까 신적인 뭐 평등함, 뭐 인류의 뭐 인권, 민주적 뭐 이런 상징들을 나타내긴 하는데 여기에 이제 수많은 이제 인종들이 섞여 있는 방식으로 이제 모비딕 작품에 나타나죠. 자, 중요한 거는 이러한 뭐 민주적인 인종의 뭐 도가니탕, 뭐 샐러드볼이지만 중요한 거는 여기에 나타나는 선장인 에이헙 선장이 뭐예요? 에이헙 선장이 폭군이었잖아. 그래서 사실상 뭐랄까 숭고한 자연에 맞서는 이러한 인간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자, 허먼 멜빌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 작품에서 이 현대 모더니즘적인 기법을 쓰고 있어요. 좀 암울하고 우울하고 고직적이고 이러한 냄새가 나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숭고함이 나타나다는 거지. 어떤 숭고한 자연에 이렇게 맞서려는 이 폭군의 모습 속에서 거기에 인간의 어떤 운명을 그린다라는 것, 뭐 이런 차원에서는 철저하게 어때요? 낭만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영상 20몇 편이나 되는 영상 보시면서 낭만주의가 얼마나 포괄적이고 얼마나 광범위한 용어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는 이제 초월주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초월주의는 제가 이제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음 시간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 영상의 마지막이 될 거예요. 이 길고 긴 낭만주의 애무하기의 마지막은 다음 시간이다. 자, 초월주의는 뭐냐면은 사실상 이 새로운 잉글랜드, 이 미국의 일종의 독립선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립선언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무슨 뭐 전쟁했어요? 아니요. 전쟁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독립선언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초월주의, 트랜스덴탈리즘인데 자, 이게 영국의 당시 호반파 시인들 있죠. 워즈워스라든가 콜리지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독일의 그 역사학자인 토마스 칼라일이라던가 뭐 이러한 사람들이 얘기했던 사상 같은 것들을 이제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낭만주의와 영국의 이러한 낭만주의에서 초월주의가 사상을 빌려와가지고 미국에서 자생해서 자라난 게 바로 초월주의다. 자, 이거는 되게 신비주의적이었고 어때요? 관념론적인 철학이었습니다. 자, 이거의 지도자는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여러분들은 엄청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시인이자 작가죠. 자, 에머슨이 초월주의의 거의 뭐 선구자였는데 이 에머슨은 미국적인 사고방식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전통이 아니라 일종의 통찰의 기초에서 우리는 어떤 미국적인 사고를 한번 가져보자라고 해서 초월주의가 나온 건데 일종의 정신적인 통일성이라는 겁니다. 뭐가 정신적인 통일성이야? 만물, 세상의 만물들은 일종의 정신적 통일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범신론적인 느낌도 나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면 하나라는 것은 영원하며 직관에 의해서 바로 파악이 되는 거야. 여기에 대해서 무슨 뭐 논리라던가 어떤 사고 체계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러한 세계라든가 만물의 본질은 어때요? 한 번의 직관으로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게 초월주의의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 자, 이러한 깨달음, 일종의 에피파니의 순간에 초월주의자들은 어때요? 나애가 자신이 뭐와 만물과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이때 깨닫는다. 이게 바로 초월주의의 핵심이다. 나는 투명한 눈동자가 된다.
나는 무라는 것을 깨닫는다. 나는 하나의 영혼 안에 속해 있고 신비스러운 존재이며 직관으로서 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모든 걸 본다라는 거야, 나는 직관으로. 그리고 우주라는 것이 내 곁에 맴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곁에 맴도니까 다른 사람 곁에도 맴돌겠지. 결국 나는 뭐다? 신의 일부이거나 신의 한 조각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베네딕트 스피노자의 사상과 아주 흡사하죠. 그죠? 에머슨의 초월주의의 이제 핵심적인 부분이 이런 겁니다. 자, 초월주의는 이 선구적인 일종의 환경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인 이제 에머슨 이웃 중에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라고 있어요. 소로라고 부르는데, 소로가 이제 영감을 받습니다. 이 에머슨한테. 에머슨의 이제 이웃이었는데, 에머슨 초월주의 대단한데? 이러면서 이제 소로가 물질주의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면서, 그러면서 월든이라는 이 연못, 콩코드 부근에 있는 연못인데, 여기서 숲에서 오두막 지어놓고 혼자 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연이라는 것은 뭐다? 인간 정신의 실현이다. 세상은 하나의 뭐다? 응고되어 있고 밀집되어 있는 하나의 정신일 뿐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제 뭐 나는 자연인이다 촬영하고 있는 거야, 사실상. 월든이라는 이 책 있죠, 여러분들. 되게 유명한 책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 소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진 야생의 자연을 꿈꾸는 것은 의미가 없어. 결국 왜냐면은 자연도 사실상 인간 안에 있거나 인간 옆에 있는 거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일 뿐인데 왜 저기 멀리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거냐?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야생 숲을 속에서 결국 거기 안에 인간이 있다라는 거야. 그 이상의 야생은 없고 그 이상의 자연은 없는 거야. 내가 없는 자연은 없다고. 그 안에 나는 있고 인류는 있고 세계가 있고 우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로는 이러한 개인의 삶을 간섭하는 이러한 참여하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그 수단으로서 뭘 쓰냐면은 시민의 불복종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는 너무 간섭하지 말라는 거야. 짜증나게. 복지 관련된 것만 손 쓰지, 쓰잘데기 없이 이것저것 손대면서 개인의 자유라던가 이런 생각을 자꾸 제한시키지 마라, 정부. 띠껍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에머슨적인 초월주의에다가 뭐 했어요? 에머슨 초월주의에다가 소로우는 뭘 추가시키냐면은 아나키즘적인 면을 플러스 시켜버립니다. 에머슨의 초월주의에서 아나키즘적인 면을 플러스 시킨 게 뭐다? 소로우라고. 소로의 생각이라고. 이러한 소로의 생각을 해방주의라고 불러요. 해방주의. 이런 해방주의는 20세기까지 사실상 살아남아가지고 전파되어가지고, 자, 히피 운동 같은 것들 있죠. 이런 것들, 뭐 베트남 반대 시위, 베트남 전쟁, 월남전 반대 시위, 뭐 이런 것들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오늘날 뭐예요? 환경학자라던가 환경운동가들에게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소로우의 생각, 소로우의 해방주의는 이러한 개인주의적 차원의 신비주의, 초월주의의 무정부주의적인 게 가미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퍼져나갔다. 여기까지 할 건데 오늘은 여담인데, 자꾸 뉴스에 이 환경운동가들이 이 미술관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뭐 토마토 수프 같은 거 자꾸 뭐라 그래야 돼? 그 미술 작품, 그 걸작들 유리에다가 자꾸 들이부으면서 심각성을 깨달아라 이러고 앉아있는데, 아니 사람들이 그거 말을 안 듣는 거는 이해를 해. 좋게 말해서 안 듣는 건 맞아. 왜냐면 짐승 같은 새끼들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굳이 그렇게 미술관 같은 데 가가지고 토마토 수프, 뭐 케찹 이런 것들을 모나리자 그 유리로 이렇게 덮어져 있는 데다가 부으면서 개 생쇼를 해야 되는 거야? 방고 작품에다가 막 그렇게 액체 같은 걸 들이부으면서 우리 좀 봐주세요, 꼭 이렇게 해야 돼? 난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혀 신박하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환경운동을 하면 안 돼, 내가 봤을 때. 자, 아무튼 이건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다 끝났는데 한번 이제 조잘조잘 거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자, 이 아나키즘하고 마르크스주의의 차이점과 그리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게 미국의 이제 낭만 파는 청교도주의, 초월주의, 해방주의까지 이렇게 나가게 되었는가 해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